자, 요번에 볼 게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역사 지도에 이제 성격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역사 지도하고 그 지휘 지도와 관련된 차이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면 158페이지 펴보세요. 음. 그래서 이게 역사 지도하고 이 지휘 지도의 차이점 이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첫째는 그 지휘지도에서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가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역사지도는 인문지가 이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다루는 역사의 기본 성격 때문인데 자연지도 또한 역사 교육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자연 현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상이 인간과 그 뭐냐면 사회에서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지휘지도와 자연지도의 차이점, 인문지도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지도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지도를 보시면 뭐 이제 고려시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뭐 임진왜란 정계도 그래서 6.25 전쟁 전선을 왔다 갔다 하는 해 갖고 한 공간에 여러 이제 시간적 변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2제도는 그런 게 없죠. 딱 한 특정 시점에서만 표시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좀 차이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둘째 역사 지도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문 형성을 다루는 지휘 지도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역사 지도가 특정 시점에 사회 형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사 지도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일어나거나 상당 기간 지속된 상황을 사실은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 행정구역 개편도인데 지도에 보면 사도목, 12목, 5도 양계 등이 표시가 있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뭐냐면 성종 때부터 쭉 해서 뭐냐면 완성된 거죠. 선종부터 시작해 갖고 뭐 예종, 문종까지 해 갖고 쭉 완성된 거잖아요, 그때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 행정구역은 어느 한 시기에 정해진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정비되었다. 그렇지만 지도에서 정비된 행정구역은 하나의 평면을 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역사지도는 지휘지도에 비해서 해석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석된 지도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지휘지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제 그 뭐냐 객관적으로 인제 기술돼 있죠. 어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셋째 보면 역사 지도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편집한다. 물론 지휘 지도도 제작자에 의해 수정되고 편집된다. 그렇지만 지형도 같은 지형 자연지 자연지도는 가급적 원래 상태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시해야 된다. 자, 인문 지도의 경우에는 가급적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반해 역사 지도를 포기한 사실을 성정하거나 전달 방식을 선택할 때도 지도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해석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역사 지도에서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 지도의 출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고 뒤에 백지도만 좀 볼게요. 백지도. 자, 요 앞에 얘기한 좀 백연표가 있었잖아요. 백연표가 있고 또 지도에도 백지도가 있어요. 이 백지도는 인제 아예 인제 지도 형태만 있고 거기에 인제 채워 넣는 학생들이 채워 나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인제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용 지도로서 인제 이 백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백지도는 그 지도에서 학습용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역사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 이렇게 밑에 있는데 단원이나 일정한 단원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어 과제를 내줄 때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주어 특정 주제의 역사지를 완성케 한다. 이렇게죠. 그래서 백지도 활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백지도 활용. 자, 그다음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칠판에 간단히 그린 지도가 있어요. 요걸 이제 스케치 지도라고 하죠. 스케치 지도. 요 스케치 지도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이제 근현대사 할 때 이 지도를 잘 그렸죠. 예 근현대사 그 수업할 때 그것 때문에 인제 한번 상당히
떴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스케치 지도가 인제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선지도 나왔기 때문에 좀 외워 두세요. 스케치 지도는 관련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지만 수업의 내용에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정보, 핵심 정보가 있죠.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의외로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스케치 지도. 자, 그다음에 인제 역사 지도 활용을 볼게요. 은근히 이제 역사 지도 나오면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기출에 자주 나오는데 그 역사 지도의 인제 그 활용은 세 가지로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디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에 대한 그 지식의 공간 개념이 부족해. 그래서 그 어 역사의 지면 오늘날 지명도 다른 이유도 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 군대를 격파한 곳 살수 대첩인데 살수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살수가 청천강이죠. 예. 그거는 이제 살수의 명칭이 이제 고려시대 명칭이고 청천강은 조선 이후부터 쓰였던 명칭이기 때문에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려와 건한이 전쟁을 강동 육주와 기주 대첩을 벌이면서 강동 육주와 기주는 아는데 어 그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신라가 이제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구주 오소경에 설치했다 공부하지만 오소경이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역사 사실을 공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이 기능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 지도가 이제 각 시대 행정구역도인데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어요. 통일신라 행정구역 구주 오소경인데 구주 오소경을 이제 책으로 배우면 그냥 문자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지도로 보면 구주 오소경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 예. 이런 것들은 인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기능이다.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일정한 인제 뭐냐면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뭐냐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역사 지도로서 국경이나 영역의 변화를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국사 교과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제 국경의 변화 지도는 통일신라, 고려 초, 고려 말, 조선 세종 때 이 국경이 있죠. 하나하나 하나의 지도를 표시하면서 각 시대의 이제 국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고 노마 제국의 발전은 각 시기의 노마 영역이 확대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지도가 여기 있죠. 네. 여기. 그래서 이게 그 노마 영역 그 표시인데 이 영역 표시 때 인제 각 시기 때마다 어떤 영역까지 편찬을 나갔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같은 주제의 일련의 지도를 시기별로 배치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역사 사실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배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냐면 여러 장을 통해서 같이 배치시키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인제 보면 삼국시대 때 세력판들의 변화인데 자 아까 요 지도에 보면 여기에 백제 전성기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뭐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해서 각각의 삼국의 어떤 이제 정성기를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 장, 네 장에 걸쳐 갖고 연속적으로 이제 배치시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인제 하는데 이같이 인제 주제별로 연속된 지도를 인제 시기별로 연속 배치하면 그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의 사건의 연속적 정보를 갖고 있는 지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이제 한 장의 지도에서 표시할 수 있지만 여러 장의 이제 도시에서 뭐냐면 표시를 하면 나름대로 보기가 편하죠, 한 장의 지도보다. 그 관련된 예문이 여기에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 한국 전쟁 관련된 내용도 많잖아요. 한국 전쟁도 그 전선의 변화를 뭐냐면 한 장의 지도보다는 여러 장의 지도로 뭐냐면 표시할 수 있죠. 한 4-5 장으로. 그래서 뭐 북한군의 남침,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중국군의 뭐 침공,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뭐 이렇게 4-5 장으로 표시하면 상당히 뭐냐면 그 상황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그 한 지도를 통해 여러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제 한 장의 지도 안에 여러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걸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문이 대동새 징수 운송과 관련된 교과서 그 자료죠. 그래서 이게 7차 교육 과정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개정교과 교육 과정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도가. 자, 예를 들어서 대동새 징수로 나타나는 위의 지도를 생각해 보자. 자, 이 지도에서는 각 지역별 대동새의 납부 방법, 바다와 내륙의 물길 운송로, 조창의 이름, 인류 지역과 자체 소비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고, 자, 이 지도를 보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대동새 납부 방법이 다른 이유, 그리고 그러한 납부 방법을 택한 그 뭐냐면 이유는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인류 지역이 있죠, 인류 지역.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뭐 제주도 같은 인류 지역 있잖아요. 인류 지역에서 왜 대동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자체 소비 지역으로 상납하지 않은 대동사 어디에 사용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사신적 대비나 이 국경 방어 관련돼 있고, 제주도는 뭐 같이 예산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밖으로 이제 운송하기 편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역사주의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서 역사 사고를 이끄는데 이제 큰 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요와 관련돼서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파란 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파란 책 148 페이지 펴 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파란 책에는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돼 갖고 어 그 허용성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파란책 148 페이지. 아이고, 이게 몇 페이지야? 예. 자,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어 여기 밑에 이제 기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자, 요건 뭐 인제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겹치긴 하는데 그 예문이 좀 달라요, 요거는요. 자, 첫째 인제 역사적 기능 관련된 내용 있죠. 첫째,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도가 있다. 예문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둘째는 역사의 시간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있다. 그래서 독일의 영토 변천 과정을 나타낸 지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과 유용한 지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장의 지도에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요걸 인제 그 예문은 여기에서 인제 유럽의 인종 분포도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유럽의 인종 분포도의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언어와 풍속의 차이 및 국가의 등장과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다. 즉, 학생들은 역사 지도를 활용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 역사 지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 사고가 판단을 함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인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어떤 유용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하고 있죠. 예, 세 번째 유용점.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역사지도 호용성이 있어요. 이 호용성을 외워 두세요. 이 녹색책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는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호용성은 뭐냐면 역사지도는 동시대의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네, 첫 번째 호용성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자, 역사 지도를 통해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용성은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형상이나 상황을 표시하는 역사 지도는 입체적 역사 이해를 가능케 하며, 그다음에 역사 상황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 데 대한 상상적 이해를 유도한다. 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 전쟁에 관한 역사 지도를 활용하면 동학농민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람직한 학습법도 나와요. 바람직한 학습법을 좀 보면, 자, 여기가 보면 잘 조직된 역사 지도를 보는 것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 사실을 지도상에 표현하도록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번 해 보는 거죠. 예. 실제 지도를 만들어 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시간 및 공간에 따른 추이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역사 지도 이제 끝났고 또 볼 게 뭐냐면 사진과 그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진과 그림은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20년 이후부터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약 3번이나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파란 녹색 책을 중심으로 좀 보고 파란 책을 좀 보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녹색 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66페이지 펴 보세요. 자, 사진과 이제 내용이 있는데 어 요게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각자 보시고 유용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사진하고 그림의 유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진은 이제 사진은 요게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사진하고 그림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기출 문제. 요 두 번째는 그림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면 자, 사진은 사진은 글과 달리 역사의 사실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다. 그리고 그림은 사진에 비해 그림상의 편집과 해석이 많이 들어가지만 당시 생활 모습과 사고방식을 전해는 사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이나 당시 상황을 글보다 텍스트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때 민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익숙한 역사 수업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림은 그리고 기록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예전에 인제 보면 사진이 없을 때는 주로 기린 같은 걸 통해서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 복식 스타일 같은 것들.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던 고구려 고궁 벽화를 보면 그 고구려 고궁 벽화를 통해서 인제 그 가옥이나 의복 같은 고구려의 생활상, 사냥이나 신혼, 무용 같은 풍습이나 놀이, 하늘과 세계, 어 그다음에 해와 달 같은 당시 우주와 정신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나 삼국 유사에 알 수 없는 그 당시 1차 사료적 성격을 갖고 있죠.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사진과 그림의 활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여기 문화사 수업에서 이제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문화사 수업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사진의 실제 모습을 보지 않으면 문화적 특징이나 구조, 미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더라도 그 모습을 쉽게 머릿속에 그려내기 힘들다. 당연하죠.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 볼 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고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학습하면 이해하기 쉬운 훨씬 쉬우며 그 경우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해 확대된 사진을 통해서 그 구조나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 문화사 수업에서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사진과 그림의 유용성을 뭐 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냥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는 이제 나온 게 강의식 수업의 유용성이잖아. 사진 자료 주어지고 그걸 강의식 수업할 때 어떤 유용하게 쓰냐 이렇게 인제 있죠. 자, 그렇지만 사진이나 그림은 역사 수업에서 이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있는데 사진과 그림은 당시 사회를 반영한다. 어 보면 교사는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사회 상황, 그다음 관련 사실 배경을 설명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요거는 교사가 주체죠. 요거는 어디에 강의식 수업이죠.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이용할 때의 그 사진의 혼성을 얘기할 수 있죠. 요거 요번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요거 뭐 그 사진 혼용성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정돼서 조건에 한정돼서 쓰셔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로는
교사 사진이나 그림은 관련된 역사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담겨진 상상한 모습에서 당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각, 감정이입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진 활용 방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사진 활용 방법 보면 첫 번째 보면 사진이나 그림을 남긴 모습은 학생들이 적극 창의적인 사고 유도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 문제에 관련된 거야. 기출. 이거는 활용 방법이죠. 그래서 왜 기출과 관련된 거냐면 이번 기출 문제에 뭐냐면 그 역사 사고력 관련돼 갖고 이제 사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역사 사고력 관련된 거는 여기 창의적 사고력 관련된 거 쓰면 되겠죠. 조건을 보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을 제가 좀 나중에 올릴 텐데 그 보고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돼서 양성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사진과 그림이 원래부터 역사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서 다양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김홍대 서당도를 보자.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당시 서당의 모습과 함께 서당에서는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양반과 상민의 자제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여기 뭐 댕기머리를 했느냐 안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댕기머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한 거고 요 상투 튼 거는 이제 뭐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조선 그 후기 때 신분제가 차츰 붕괴되면 알 수 있는 추론했어. 왜냐면 같이 공부하잖아요. 양반하고 상민. 그리고 책을 한 권씩 들고 앉아 있는 학생들과 종아리를 맞고 우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당시 교육 방식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독 커다랗게 그려진 훈장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훈장의 이미지를 떠온다. 자, 서당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교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추론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2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풍속도를 보여주고 그걸 이제 추론에 나왔어. 이거는 이제 추론은 문제는 좋은데 답이 이제 출제 교수 머릿속에 있다는 게 문제죠. 예. 대부분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대부분. 예. 하여튼 20년 기출 문제가 좀 약간 이상했어. 그다음 두 번째 그 교수학습 활용을 보면요. 자, 그 학생들 스스로 역사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작학습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자,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만듦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 데 사진과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사적 그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용도나 수업도, 적게도 뭐 이런 등의 사진들 보여주고 풍속들 보여주고 고구려의 그 사람들의 생활을 글로 쓰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수업은 이제 어떤 이제 장점이 있는가? 두 번째 유형의 활용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은 역사 해석과 역사 상상력 표현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첫 번째죠.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법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고구려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활용 방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활용 방법 보면 사진이나 그림을 학습자로 사용한 수업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직접 제시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습 자료 사용한 건데 이거는 그 거꾸로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헌사를 보고 그걸 통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방식인데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들 생활 모습을 담은 삼국지 위서 한전 기록을 보여주고 그 한전이라는 건 여기 한이라는 건 그 한나라 한자가 아니죠. 예, 우리나라를 의미한 거야. 그때 이제
예메칸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세 가지 민족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기록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림 엽서나 만화 같은 형식의 그림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세 번째 이제 뭐냐, 직접 제작을 통해서 할 때 유용점, 이게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 학생들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종합 정리하여 해서 효과적인 풀은 방법을 모색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학생들은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거기 그 역사 사진 그림 자료에 관련된 파란책 내용을 볼게요. 파란책 151페이지 보죠. 음, 거기 내용을 보면요. 자, 역사 지도와 연표와 외에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역사 학습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시각적 이해하는 구체적이다. 어, 그래서 계속 이제 장점이 쭉 나와 있죠. 구체화시키는데 효과적이고, 과거 사실이나 사건 그리고 인물과 유물, 유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림은 학생들의 역사 상상을 자극하여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돋는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 이해를 구체화시킨다. 어, 그리고 사진과 그림 자료는 학생들 하여금 과거를 보다 실감 있고 그리고 가깝게 느끼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역사 사고와 유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사진 그림 자료의 장점이죠. 여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 자, 하지만부터가 이제 나오는데, 되게 하지만이라는 용어 나오면 반대죠, 반대. 반대 단점이죠. 단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점보다는 말하자면 단점보다는 그 유의점이라고, 유의점. 단점과 유의점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의점이 나와요.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 중에 그 기본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업 목적에 유용하고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에 적절한 그 자료 선별을 사용한다. 이게 유의점이에요. 이건 녹색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문화사 수업에서는 각종 유물과 유적 등을 슬라이드 필름을 보여주면 것이 유용하며, 이때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의 설명과 해석이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지역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지역사. 요번에 지역사 관련된 내용 나왔죠. 예. 그래서 녹색 책 173페이지 펴보세요. 그 음성과 동영상을 각자 보시고 지역사. 그 지역사 앞부분이 있는데 그냥 의의는 건너뛰고 173페이지 지역사 개념부터 넘어갈게요. 173페이지 보면 지역사 개념이 있는데, 보통의 지역사 개념에서 많이 나와요. 거의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이 거의 지역사 개념에서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는 용어는 향토사, 그러니까 지방사, 지역사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지역사와 지역사 이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범위의 지역사라고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작은 범위의 지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순 선호도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가 비롯된다. 그래서 용어의 선택은 그 당시 지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 방향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용한 게 항토사 관련된 거죠. 항토사. 대개 이 항토사가 나오더라고요. 항토사가. 예. 예. 그래서 항토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자기 주변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향토라는 말 자체가 지역이나 어떤 애착심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향토의 뭐
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항토사.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서울에 그 뭐냐면 종로에 태어났다. 그 종로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서울은 그 우리나라 수도지만 이것도 항토가 되는 거죠. 왜냐면 서울 어 종로는 그 자기가 살았던 곳이잖아. 그래서 이거 중앙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항토에 속하는 거겠죠. 따라서 항토사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 역사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 지역의 역사라는 생각이 깃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양심이라는 게 딱 반영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향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양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에는 국뽕을 가지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지역에는 자부심?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양주에 살고 있거든요. 양주 어디에 있는 분이 어디에 있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의정부 북쪽에 있어요. 의정부 아시죠? 의정부 북쪽에 동두천 중간에 있는데 양주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주가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양주목이라 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거기 이제 오늘날 그 서울 북부권까지 양주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양주가 다 그 나눠주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그렇지만 하여튼 대단한 동네였어. 근데 저같이 이제 이 양주에 대한 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토사를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이게 이제 편파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 항토사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 그 사람의 주장들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저와 같은 이제 양주 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사 연구나 교육은 주체적인 관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의 전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들의 주장 내용은 보면 자, 국가사 관점에서 각 지역의 역사에 접근한 것은 주체성을 상실하며 지역 역사는 국가에서 종속된 것이다. 자연히 항토사는 각 지역의 역사 변화를 설명하고 각 지역 간의 관련성보다 그 지역의 정통이나 독자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번에 기출 문제 나왔잖아요. 용어 쓰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제 보편성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뭐가 인제 있느냐. 보편성이면 당연히 특수성이 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이제 칼퇴를 한 게 아니라 물체에 대해서 특수성도 맞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칼퇴를 했으면 요 항토사에 있는 이 독자성과 고유성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입형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자 하여튼 그럼 항토사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양주 부심의 그 문제점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양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양주를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예. 평가도 안 해. 존재감도 없어. 그러니까 양주하면 내가 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 이렇게 양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높게 평가한다고 양주 시골 동네 아니냐고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동네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정통이나 어떤 그 고유성을 강조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역사 인식을 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저와 이제 관련된 건데 양주에 대한 예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서술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자기 미화의 우려가 있다. 항상 고려 시대 양주목 관련된 내용만 생각을 하죠. 지금 보지 않고. 예. 자, 하여튼 이게 이제 항토사의 이제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점. 그래서 항토사는 그 지역사 나올 때 항토사가 거의 대부분 세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토사는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세요. 항토사는. 예. 자,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그 항토사라는 말보다는 지방사라는 말을 많이 사요. 뭔가 지방사는 이제 중앙사 대비된 그 개념이고 뭔가 중앙에 예속된 역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지방사는 보통 국가사 일부로 지역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로 중앙사 대비된 개념이다. 그래서 지방사 쓰는 용어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주장 내용이에요. 지역의 역사 일반의 관점을 보며 보편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일반의 관점은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항토나 예양식보다는 실증적 객관적 합리적 연구를 강조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장 내용을 보면
주장 내용이나 연구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가의 제도나 정책, 행정은 각 지역의 역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사는 국가사의 틀 속에 지방의 역사에 관심을 쏟으며 국가나 다른 지역의 역사가 해당 지역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주목한다. 예, 연구 방향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자, 국가나 세계 다른 지역의 관계 속의 지역의 역사를 연구에 한 객관적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연구 방향, 주장, 입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방사 측면에서 지역사를 접근하는 그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점도 있어. 예, 문제점. 자, 지방사라는 말이 가진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로 보면 국가사나 중앙의 그 역사에 대한 전두리 또는 방방의 역사의 느낌을 주는 것을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사 관점에 보면 각 지역의 이제 독자성을 무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독자성이라는 말이 이제 있죠. 그거와 연결돼서 여기는 독자성과 고유성을 강조한 데 반해서 여기 독자성을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의 각 지역의 역사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중앙사나 국가의 변화에 종속된 걸 보고 싶다. 예.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 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예, 이런 게 있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요. 지역사는 앞에 언급하는 지방이라는 말과 항토를 좀 더 장단점을 수용해 가지고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인데 요 지역사 앞에 지역사는 큰 지역사 범위고요. 요 지역사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작은 범위의 지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큰 지역사. 그리고 그 지역사를 이제 세 가지 나올 때 각 지역의 이제 항토사, 지방사, 그다음 지역사, 작은 범위의 지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호사 한 사람들의 입장을 볼게요. 예. 입장.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에 대한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개념이요. 향토라는 말은 자기 고장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정이다. 이에 반해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나 농촌, 서울이나 지방,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지리적, 행정적 형성된 공간을 얘기한다. 어떤 이제 뭐냐면 중앙에 예속된 그 공간도 아니고 자기가 그 자기 주변의 어떤 고장의 한정성, 예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정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지도상으로 나오는 지리적 행정적인 공간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아주. 예. 따라서 지역사가 더 가치 중립적이고 포괄적 용어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또 두 번째 입장 보면 지역사 관점을 출발했을 때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지역 문화로, 그리고 주관적 향토 문화가 아니라 객관적 지역 문화로 연구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인 어떤 그 향토사와 그다음에 객관적인 중앙사를 서로 접목시켰다. 지역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는 지역사는 지역 의식의 바탕이 된 생활 공동체 생활권 역사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지역사는 지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 연구 등의 사회 발전의 법칙을 규명할 수 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자, 지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화성과 정통성 양명을 동시한, 외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관계, 이걸 얘기해요. 이 외화성은. 자, 이를 통해서 민중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지역사, 국가사, 세계사 통일적 관점에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부터요. 문제점 얘기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33번입니다. 예, 세 번째 인증번호 33번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역사에 보는 이런 관점은 역사 일반을 보는 관점과 특별히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중앙사와 관련돼서 올 때 중앙사, 지역사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래서 최근에 뭐 교육전문대학원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상 뭐 교육전문대학하고 지금 교육대학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논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사 연구는 지역 연구에서 나온 건데, 지역 연구는 원래 지역이나 모티브를 매개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좀 공간적 인식론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 수단에 비롯한 것을 지적한다.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 때 지역의 의미는 식민지의 의미였어요. 식민지.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 인도라는 지역의 지역사를 연구했던 거죠. 영국이 이제 그 지역 인도를 통치해서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는 조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사를 연구했죠. 그래서 그걸 왜 연구했겠어요? 어. 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인도인들을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죠.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지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식민지라는 어떤 거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 독립된 나라에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택한 학문이 지역 연구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뭐냐면 제국주의 끝나고 나서도 그 후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예전에 그 지역사 연구할 때 뭐 인도사 연구하고 조선사 할 때 여기 자기들이 지역 그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야. 예전에 말들이 이제 뭐 연결돼서 뭐 인도사, 조선사 한 또 식민지 해방 이후에도 뭐 인도사, 조선사를 지역세계 연구소를 만들어 갖고 지역 그 인도 지역 연구, 뭐 조선 연구, 지역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냄새, 스모징 쫙쫙 피우는 그 냄새 용어를 왜 지금까지 쓰고 있냐?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지역사가 이제 지역의 범위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제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휘적, 행정적으로 딱 정하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 자, 세 번째, 지역의 범위다. 그러니까 지역사는 지역이란 공간적 범위와 역사적 시간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행정구분화 이제 정할 때 문제점인데 지금 행정구분화 구역하고 지금의 예전에 이제 그 행정구역 다를 수가 있죠. 역사적 흐름도 다를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약간 문제점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 문제점이요. 첫 번째로는 중앙사 크게 차별이 없다. 두 번째는 제국주의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지역의 범위인데 그때 이제 지역의 범위 때 이제 뭐냐면 그 지역사 교육을 위해서 지역의 공간과 범위를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행정구역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거와 연결돼서 보셔야 돼요. 요 내용은 예. 요거와 연결인데 요 부분은 음 제가 지금 동생이 왔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잠깐 이제 도저히 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부분 행정구역으로 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요거 있죠? 예. 요 부분을 여기와 연결돼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